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요 보수 색채가 진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말이에요, 어, 급성장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2차 대전 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말이죠, 미국의 절대적인 의존을 하며 살았죠. 그런데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발전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목에 풀칠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발전시켜 놓은 제도가 미국에 있는데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조차 미국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수입을 해서 그것이 참 진리고 진실인 것으로 여기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복원해서 우리 삶에 다시 이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옛것에 대한 향수도 있고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어찌 보면 사명 같은 것들도 갖고 사는 사람이어서 보수 색채가 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물론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그 세간의 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굳이 뭐 언급해야 되나 할 정도의 미미한 숫자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해 드리면 저는 결코 보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진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진보를 더 넘어서 종북 좌파니 빨갱이니 뭐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나름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로 묶어 놓은 건데 거기 요런 방송은 거기다 올려요. 근데 거기 그 카테고리를 묶어 놓은 곳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짧게 꼴보 진생 이래 놨어요. 꼴통 보수의 진보적 생각. 꼴통 보수의 진보적 생각. 저는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색채가 짙지요. 그런데 현재 그 보수라고 하는 사회 각 분야, 예를 들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문화 영역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회에서도 보수 참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수를 참칭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지, 그런 사람은 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참칭하는 거고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야말로 폭력도 서슴지 않고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을 보수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물론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뭐 그 사람의 다른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이것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이렇게 잠깐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워낙 제가 신랄하게 비판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지지한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진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코 저는 뭐 진보적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수 색채가 더 강하다. 물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그 이식을 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보적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 성향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전에 발전시켜 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것들이 돈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철학이 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가 돼 버린 캐피털리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죠. 자본이 주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돈이 모든 도덕과 윤리의 그 기준이 되고 정점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로 굉장히 많은 심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인데, 자본주의를 계속 자본주의를 엄청 발전시킨 미국에서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 그 응답을 한 미국 시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생각해 보면 돈에 대한 개인들의 그 욕심이 이게 끊어낼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돈이 실제로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 자본주의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점이 심각하게 많을지라도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그 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다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어서 한번 그 현재 민주당을 좀 비판을 하려고 해요. 근데 비판을 할 때 뭔가 객관적이어야 하니까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해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각 개인들은. 그래서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어피니언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건데 저도 객관적 자료를 가져와 볼게요. 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설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죠. 글도 잘 쓰지만 말도 잘해요. 근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연설입니다. 다 들려드리지 못하고 잠깐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큰일이 날 것이냐를 쭉 말씀하시는데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복지정책도 그때부터 뒷걸음 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흔들릴 것입니다. 동서화합도 깨질 것입니다. 남북대화도 물 건너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뒷걸음 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후보 시절의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오늘 2023년 2월을 보시자고요. 큰일이 났죠. 경제가 많이 무너지죠. 이게 전부 세계적인 상황을 변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책이 전무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을까? 왜 머리를 싸매고 의논조차 하지 않을까? 뭔가는 하고 있겠죠. 근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지정책도 그때부터 뒷걸음 칠 것입니다. 뒷걸음 치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들 일자리 다 뺐고 못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정말 흔들리고 있죠. 동서합 깨진 지 벌써 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미 깨졌어요. 원래 그 국힘당은 이전에 무슨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다 똑같은데 한반도 남부의 대한민국에서 둘로 갈라서 두 국민 전략을 쓰잖아요. 양쪽 정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영남이 호남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붙여서 영남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집권을 하고 말이죠.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쌈박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나마 동서화합을 김대중 대통령 때 어느 정도 이뤄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깨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남북대화도 물 건너갈 것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윤석열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대화도 물 건너가는 거죠. 북한이요 장거리 미사일만 날렸어요. 단거리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남한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장거리 미사일만 날리다가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에도 날리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이게
어 물을 깨끗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우물물을 깨끗하게 하기는 힘든데 깨끗한 우물에 있는 물을 한 마리 미꾸라지가 더럽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그 도무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어 이럴 때에 그 너무 답답하니까 국힘당 쪽 시사 패널인 장성철이 나와서 "민주당은 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충고까지 하더라. 이상민 탄핵을 왜 머뭇거리냐. 헌법재판소에서 혹시 기각될까 봐 머뭇거리는데 뭐 민주당 자당 내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말이죠. 아니 기각되더라도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탄핵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현주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힘당 전 의원이죠. 어, 이 사람의 발언이 엊그저께 있었는데 방송을 봤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에게 계속해서 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장을 칠 것이다. 음, 그러니까 쪼개기 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건데 대통령실에서 나왔으면 이건 윤석열이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현주 전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국힘당 쪽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 발언은 헌법 유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을 해요. 명백한 탄핵 사유다. 근데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이런저러한 그 말들과 어떤 정치적 폭력, 그다음에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압수수색과 이전에 무혐의 처리난 것까지 재수사 명령 등을 통해서 온통 정치 보복으로 한국 사회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바보같이 그러고 그냥 가만히 때리면 때리는 대로 있다가 요즘에 약간 이제 뭐 거리에도 나서고 약 뜨거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민희 전 국회의원 방송에 많이 나오는 이 분의 말에 의하면 민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더 화가 치밀어요. 화가 치밀어도 웃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때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처럼요. 공포스럽지는 않아요. 무섭진 않다고요. 윤석열이 독재를 해도. 그리고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으니까 자당 내에서도 그 윤석열에 대한 그 반대가 지금은 그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잠잠하지만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반윤 정서가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현주라는 국힘당 쪽 전 국회의원이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탄핵 이야기를 이전에는 그 국힘당 내에서 그 지금 뭐 대표를 뽑는데 뭐 안철수가 뭐 그 대표가 되면 김기현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뽑지 마. 사실은 내용이 안철수 뽑지 마의 마가 주제죠. 그 말의 뜻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란 말을 했다고 그게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한 말이다라는 비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과는 다르게 이거는 분명히 안철수 뽑지 마란 내용이에요. 탄핵 말을 했어도. 근데 이현주라는 사람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윤석열이 탄핵당할 만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부, 행정부, 뭐 사법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조차 기본적인 민주 질서도 깨트리고 뭐 이런 말까지 덧붙여서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최민희 전 의원이 말을 하는데 언론이 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는데 언제는 언론 지형이 좋았더냐는 거죠. 언제는 언론 지형이 좋았더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지형이 좋아서 정치 신인인데 대통령까지 되었겠느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SNS가 지금처럼 발달이 되지 않은 때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겠느냐는 거죠. 왜 그 지점을 생각을 해보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은요, 작은 일 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국민은요,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는 정당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지형이 나쁘니까 민주당 내 소수가 말하고 있다는 반 이재명적 발언들, 뭐 이런 것만 더 오히려 국민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렇게 확 가슴에 와닿는 뭔가 이렇게 그게 없잖아요. 정말 큰일 난다. 국힘당이 총선에 승리하면 큰일 난다. 윤 대통령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은 저런 행동은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라는 말을 해야 하잖아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복지정책이 뒷걸음치는 거 우리 피부로 느끼지 않냐. 여러분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이 흔들리고 있지 않냐. 서민들의 고통은 오죽하냐. 동서화 심각하게 균열이 가고 있지 않냐 지금. 간신히 만들어 놓은 거. 남북대화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다. 모든 것이 다 뒷걸음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국힘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을 정말 언론이 실어주지 않아서 국민들이 모르는 거냐 이거죠. SNS는 뒀다 뭐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보다 아니 후보 시절보다 SNS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데 SNS 뒀다 뭐해요? 이명박 시절에 낙곰수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명박 시절에. 결국 그 시절에 그 4인방이 활동한 것 때문에 다스는 누구 거냐? 표처럼 몇 개 던진 게 있잖아요. 다스 누구 거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명박이 감옥 갔잖아요. 그 많은 그 범죄 사실에 관해서 누가 밝혀냈느냐 이거죠. 낙곰수 4인방이 밝혀냈다는 거예요. 검사가 밝혀냈어요? 경찰이 밝혀냈어요. 이미 낙곰수 4인방이 밝혀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NS 뒀다가 국 끓여 드시지 마시고 선수 선발해서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 뽑고 뭔가 논리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그 노무현 대통령은 논리도 갖췄지만 뭔가 그 말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촉촉히 적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뽑고 뭐 감 좋은 사람도 뽑고 그다음 데이터 머리에 많이 저장해 있는 사람 뽑고 이렇게 선수 선발해가지고 말이죠.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뭐가 자랑인지 자기의 그 성범죄를 자기의 자서전에 기록한 홍발정도 청년들에게 지지를 받았잖아요. 자기도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도 그런데 민주당 전체 힘을 줬다 뭐하냐. 한 개인도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그 플랫폼 만들고 계속 선전 선동 정치를 해라. 원래 정치는 선전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만든 정강 정책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 민생을 돌보는 여러 가지 그 입법 사안들 이걸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선전선동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개인적인 바람은 국힘당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전 바람인데 민주당이 깨지는 거예요. 민주당이요.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지만 사실은 생각이 국힘당 쪽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 극보수인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배지를 달래니까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사실은 옛날에는요, 박정희에 맞서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가 하나였어요. 그 주제 하나. 반독재 민주화 투쟁. 근데 이제 사회는요, 사람이 사는 사회. 즉, 사람이 늘상 자신의 생각과 생각에 따른 판단과 판단에 따른 실천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사회가 정치 사회도 있지만 경제 사회 뭐 무슨 여러 사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예술, 뭐 학계 뭐 다 여러 사회가 있잖아요. 그 각 사회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사회에 어떤 그 법들이 필요하고 어떤 윤리들이 정착이 돼야 하며 또 시대의 흐름은 어떤가 등등에 대해서 옛날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워낙 반독재 민주화 투쟁만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경제가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물들어진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이제 사회가 한국 사회도 다양한 모습을 어느 정도 띄었잖아요. 미국이나 서구 유럽만은 못해도 이전에 그냥 위에서 지시를 하면 전 국민은 신하가 돼서 거의 왕인 대통령인 박정희 말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였잖아요. 북한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김일성의 유언에 따라 사는 거고 김정일의 가르침 따라 사는 거고 둘 다 죽었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이 멀리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어버이 수령이잖아요. 그렇게 이미지를 조작했잖아요. 단순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체제에서 정치 권력의 우두머리 이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어버이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흠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죽었을 때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장면이 남한에서도 있었어요. 그렇죠? 유경수 죽었을 때 국민들이 진짜 울었어요. 박정희 죽었을 때 국민들이 진짜 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의 가르침대로 국민은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를 뭐라 그래서 국부, 나라의 아버지. 그렇잖아요? 유경수를 국모라고 했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로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죠. 우리 국민의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에서 이런 극도의 독재가 있었을 경우 북한은 모르겠고 남한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었을 때 그것만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가 이제 박정희가 죽고 조금씩 다양성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 생각들이 개진이 가능한 모습으로 한국이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 많은 정치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채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역동성 면에 있어서 청년 정치인이 탄생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독하게 구습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정당이고 그러다 보니 나름 독재적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권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큰 권력을 휘두르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제가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그가 선한 말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당 내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이재명에게 곁을 내주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키워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 전두환이 노태우 안 키워준 거랑 똑같잖아요. 노태우가 막 자리를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전두환의 그 레임덕 때 막 치고 올라간 거예요. 전두환이 평생 친구인데 노태우를 어떻게 했어요? 문체부 장관 시키고 장관으로 의미도 없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서 그 민정당 뭐 대표 시키고 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 그랬는데 그러면 문재인의 행동이 전두환의 행동과 뭐가 다르냐?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에게 곁도 내주지 않고 그가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요즘에 수박이라고 그 아주 치욕적인 그 말을 듣고 있는 민주당 내의 그 대깨문들 그렇죠. 대가리가 깨져도 뭐 문재인이죠.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보면 천하람이 등장해서 센세이션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될 것 같은데 김기현이 되면 훨씬 좋죠. 천하람이 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질 수도 있어요. 천하람이 되면 질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똥볼을 차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요거밖에 안 나오면 천하람이 돼서 돌풍을 일으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민주당 내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각 사회에서 튀져 나오는 발언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이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반독재 민주화 투쟁만을 했기 때문에 그것고 정치적인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과연 사회 각 영역에서 튀어나오는 그 발언들의 의미를 채 깨닫기나 하고 그에 대한 적당한 적절한 정책을 만들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생각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깨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깨져야 해요. 근데 정당 하나 만드는 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가 탁 나서야 되는데 민주당도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힘당 민주당 다 깨지고 그래서 다시 노선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다당제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다 찌질이들이란 말이죠. 국힘당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그 국힘당을 장악할 수 있냐면 검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찍소리도 못해요. 한마디 이렇게 나서서 말 못하는 그야말로 삼등신들이 모이는 게 국힘당이거든요. 지금 TV에 많이 나오는 말 잘하는 그 검사 출신 누구더라 요번에 최고위원 된 그 8명 중 1명 뭐 올라갔다나 뭐 했다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검사 출신 나이가 좀 있는 친구. 그 친구 옛날에 그 김무성이한테 가서 말하는 게 그 마이크로 들려서 다 기사가 됐잖아요. 형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형님을 잘 이렇게 뭐 보필하겠습니다. 김무성이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그 아랫도리가 돼서 말이죠. 권력의 정치적 무슨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국힘당 것들은 권력의 전부 자기 아랫도리를 벗고 정치적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김재원? 김재원이 맞나 뭐. 그건 장재원이지. 뭐라는 하여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당도 그런 사람들과 이현주 같이 감히 윤석열 탄핵 발언한 사람이 섞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함께 못 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다 찌질이고 권력 앞에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정치 창녀들이기 때문에 정당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냥 정당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다른 개인
권력의 정점에서는 다른 개인들이 난 이전하고 이전하고 달라고 선긋기 하려고 정당 이름만 바꿨지 이건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국힘당도 깨질 이유가 충분하고 민주당도 지독한 그 어떤 정치 신인 젊은 친구들이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지독한 어떤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독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이 장악을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아주 지독한 탐욕의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도 깨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국힘당과 생각이 똑같고 더 극보수인 사람도 다수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죄다 민주당도 찌질이니까 그럴 용기가 없어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일단 잠시 수면 아래로 좀 넣어놓고 장롱 안에 넣어놓고요. 지금 당장 윤석열을 깨 부숴야 하니까 그렇죠? 윤석열과 국힘당을 깨 부숴야 하니까 민주당에게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를 그대로 놔두면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정말 큰일이 나는 거다. 이미 큰일이 나기 시작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복지정책도 한참 뒷걸음 쳤다. 그러니 내년에는 예산안 때 올해처럼 타협하지 말라. 제발.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 때문에 왜 또 타협을 해주냐. 물론 조금 얻어냈지만 타협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해주면. 왜? 지들 지방 자기 지역구 챙기느냐고. 후퇴된 그 복지 그거 그냥 다 수용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지금 이미 많이 흔들렸잖아요. 강도 7의 지진 맞은 것처럼 경제 지진 맞은 것처럼 많이 흔들렸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서화합 깨졌잖아요. 왜 한민족끼리 그렇게 다투고 싸우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그대로 허용하느냐. 윤석열의 저런 작태를 왜 그냥 허용하느냐 민주당은. 남북대화 물 건너 갔잖아요. 한반도의 모든 문제 아니 남한의 모든 문제는 분단이 원인이라고요. 이건 저 생각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북한을 주적 삼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돼요. 요번에 윤석열 무슨 만찬 국빈 만찬이 있을 거라고 그랬다면서요. 국빈 만찬이 있다 뭐 이런 게 말이 돼요? 밥이나 먹고 가라는 거죠. 뭘 요구하겠어요 바이든이. 또 뭐 요구하겠죠. 봤잖아요. 윤석열이가 개처럼 구는 거. 꼬리 살랑살랑 얹으면서 만날 약속 없다 그랬는데 바이든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썩소 날리면서 내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렇잖아요. G7인가 어디 가서는 업적으로 가서는 김무성의 놀로 패스처럼 놀로 각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손만 잠깐 0.1초 내밀고 같이 나갔잖아요. 윤석열이는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바이든이 알아요. 미국 정치가 얼마나 그 복잡한데 부통령까지 지낸 이 늙은이가 여우가 모르겠어요? 윤석열 쟤 안다고요. 쟤는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 신하가 될 거고 대한민국을 그 신하 민족으로 알아서 만들어 줄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요구하면 다 들어줄 거야. 대한민국 예산 내서라도 다 해줄 거야. 알거든요. 뭐 요구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요구하는 게 미국인데 무슨 이전 비용이 11억이나 들어요. 11억 달러나. 부대 하나 옮기는데 무슨 이전 비용이 11억 달러나 들어요. 이사 비용이. 땅 사는 돈도 아니고 건물 짓는 돈도 아니고 이사 비용을 11억을 한국 정부가 내줬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민주당이 나서라. 왜 이렇게 빙다리 핫바지처럼 있냐. 일개 민초가 개인적인 정치계에 대한 바람도 다 접어두고 일단 이 어마무시한 폭력 사태 이것 좀 막아보자. 무너지는 경제 오직 나라에는 압수수색만 밖에 없잖아요. 압수수색. 뭐 재수사에 재수사.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도 다 고쳐대는 이런 엉망진창 이에 대해서
180석 몰아줬는데 왜 이렇게 빙다리 핫바지처럼 있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지형이 좋아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치 신인이 대통령까지 됐겠느냐. 정신 차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전 사실은 곁다리로 지금 이래서는 이런 사회를 그대로 용인하면 안 된다라는 심각한 비판의 말도 더불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